이제 1부가 마무리됩니다. 조금 휴식을 갖고 조금 더 준비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강현 장군이 국가를 세우는 장면부터 진생의 청소년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천하제일검 제18화 살수왕의 최후. 눈치를 보던 4명의 살수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보고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늑대처럼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내며 빠르게 검을 움켜쥐었다. 사막의 바람이 일렁이듯 보고타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춤추듯 움직였다. 유목검법, 끝없는 초원의 흐름을 닮아 한 번의 휘두름이 4갈래로 갈라져 사방을 덮었다. 첫 번째 살수가 바람에 휘말리듯 검 끝에 휩쓸렸다. 두 번째 살수는 모래바람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허공에서 몸이 갈라졌다. 세 번째 살수는 연속되는 참격에 밀려났고, 네 번째 살수는 이미 검의 궤적에 갇혀 도망칠 길을 잃었다. 보고타의 몸놀림은 거칠지 않았다. 그의 검은 초원의 바람처럼 유연했고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유연함 속에 담긴 기세는 천근의 무게를 실은 듯 4명의 적을 동시에 압도하며 몰아붙였다. 순간 검끝이 모여드는 지점에서 사막의 모래바람이 폭풍처럼 일어나며 4명의 살수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유목의 흐름, 끝없는 초원의 기세가 검 끝에 담겨 보고타의 일격은 마치 대지를 가르는 바람처럼 사방을 휩쓸었다. 한 초식이 끝났을 때 4명의 살수가 동시에 쓰러졌다. 말은 길었지만 찰나의 순간이었다. 상멸도는 얼굴을 찌푸리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굉장한 무력이었다. 칼날이 부딪히는 순간 살수들의 검이 그대로 밀려버렸다. 뭐야? 상멸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단순한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검을 쥔 살수들의 손목이 꺾이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무너졌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래성을 덮쳐버린 것 같았다. 상멸도는 천천히 보고타를 훑어봤다. 넓은 어깨, 거친 수염, 짐승 가죽으로 된 옷. 어디로 봐도 북방 오랑캐였다. 중원의 세련된 무술과는 거리가 먼 그냥 힘만 센 야만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중원인들은 늘 이렇게 믿어왔다. 북방놈들 그냥 추위와 사냥으로 몸만 단련된 멍청이들이야. 무술은커녕 제대로 된 검법 하나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이다. 상멸도도 마찬가지였다. 저놈이 좀 센 건 맞아. 근데 그게 다야. 우리 애들이 방심해서 당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상멸도는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고타를 피해 빙 돌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생 쪽으로. 빨리 저 새끼만 죽이면 돼. 그럼 끝이야. 손에 땀이 배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빨리 진생의 멱을 따고 이 빌어먹을 곳에서 떠나고 싶었다. 그런데 보고타가 움직였다. 상멸도가 진생을 노리며 위치를 바꿀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막아섰다. 이 개자식이 상멸도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왜 나를 방해하느냐?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러자 보고타가 껄껄 웃었다. 북방 벌판을 가르는 듯한 거칠고 시원한 웃음소리였다. 이 아이는 내 제자다. 뭐? 사부가 제자를 보호하려는 게 이상해 보이냐? 보고타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제자가 죽든지 살든지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모양이구나. 참 각박한 곳이구나. 중원이란 데가. 네. 내 제자라고? 상멸도의 입이 헛웃음을 흘렸다. 뜻밖의 말이었다. 진생의 사부라면 범상치 않을 것이다. 젠장. 한바탕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상멸도는 보고타를 다시 봤다. 거친 외모, 투박한 몸짓, 세련되지 않은 자세. 그래도 북방놈은 북방놈이지. 내심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 멸령도법 한 초식이면 충분해. 저딴 오랑캐 따위 소문으로만 들었던 북방의 고독한 늑대라는 별명도 아마 과장된 거겠지. 누가 봐도 그냥 힘 좀 쓰는 야만인일 뿐이야. 상멸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한텐 중원 최고의 암살술이 있어. 멸령도법을 펼치면 저놈도
자신감이 차올랐다. 아니, 자만심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순간 보고타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공기가 달라졌다. 무심코 내디딘 것 같은 그 한 걸음에서 어마어마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겨울 벌판의 늑대가 사냥감을 노릴 때처럼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상멸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뭐지? 뭔가 이상했다. 상멸도의 본능이 소리쳤다. 도망쳐, 지금 당장. 보고타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그가 생각했던 그런 오랑캐의 기운이 아니었다. 중원의 인류 고수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다. 이건 아닌데. 오랜 살수 생활이 몸에 새긴 직감. 그건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수십 번의 암살, 수백 번의 도주. 그 모든 순간 자신을 살려준 감각이 지금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다. 도망쳐. 일단 피해. 정면으로 붙지 마. 후위를 도모해. 살수답게 그림자로 돌아가. 기습만 노려. 정면 대결은 절대 안 돼. 그런데 내가 도망쳐? 자존심이 목을 조여왔다. 나 상멸도가? 중원 살수의 왕이? 북방 오랑캐 앞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쳐? 말도 안 돼. 마음속에서 뜨거운 게 꿈틀거렸다. 호승심, 이기고 싶다는 욕망, 져선 안 된다는 자존심. 상멸도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후회하지 마라.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는 몸을 반쯤 틀었다. 칼날이 옷자락 속으로 스르륵 숨어들었다. 왼발은 반걸음 뒤로 균형을 잡고 오른손은 검을 낮게, 아주 낮게 끌어내리며 기운을 가라앉혔다. 멸령도법의 시작 자세,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기 직전의 형태였다. 보고타는 상멸도의 자세를 보고 공력을 끌어올렸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중원 살수의 왕이었다. 잠깐의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고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차갑다. 북방의 바람이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깨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산맥처럼 솟아올랐다. 천호기공. 북방 유목민들이 수백 년간 갈고 닦은 호흡법. 혹한을 이기고 맹수와 싸우고 초원을 지배하기 위한 힘. 강맹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발밑의 눈밭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보고타는 두 발을 넓게 벌렸다. 대지를 움켜쥐듯 뿌리를 박듯 버텼다. 왼손은 허리 옆에 두어 기운을 가라앉히며 오른손은 검을 낮게 끌어내려 땅과 평행하게 세웠다. 검끝은 바람을 가르지 않고 오히려 바람과 하나가 된 듯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초원을 달리는 말의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 저건 상멸도의 등에 또 식은땀이 맺혔다. 보고타의 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육신이 아니었다. 광활한 초원이 보였다. 혹한의 바람이 느껴졌다. 유목민의 삶, 투박한 힘, 살아남기 위한 집념. 그 모든 게 저 자세 속에 녹아 있었다. 젠장, 진짜였어. 북방의 고독한 늑대. 과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멸도의 호흡이 멈췄다. 그의 몸이 흐릿해졌다.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멸령도법의 핵심,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춤추며 적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술이었다. 일반적인 고수라면 당황했을 것이다.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보고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야? 상멸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놀라지도 않아. 당황하지도 않아. 최소한 눈동자라도 흔들려야 정상 아니야? 보고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다. 움직였다. 귀가 꿈틀거렸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소리를 모으듯. 코가 벌렁거렸다. 냄새를 맡듯. 설마. 보고타는 상멸도의 움직임을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쫓고 있었다. 발소리, 호흡, 땀냄새,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전형적인 늑대의 습성이었다. 늑대가 사냥감을 찾는 것과 똑같았다. 이대로는 안 돼. 상멸도는 이를 악물었다. 공력을 더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아 올랐다. 멸령도법의 궁극의 신법인 암전신법이었다. 그가 움직이자 실체 없는 어둠만 남기고 본체는 공간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야말로 그림자만 남기고 흔적은 없어지는 경지에 도달한 유영무종의 몸놀림이었다. 이제 어때? 이젠 못 죽겠지. 상멸도는 보고타의 반응을 기다렸다. 몹시 당황해서 눈동자는 흔들리고 몸은 잔뜩 긴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보고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긴 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뭐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혀 관심 없는 얼굴이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주 부리는 걸 지켜보는 어른 같은 그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모멸감이 밀려왔다. 관심도 없는 상대 앞에서 필사적으로 춤을 추는 광대 같았다. 싹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모든 게 다 보이는 숨길 게 하나도 없는. 젠장, 젠장. 혈멸참! 상멸도가 외쳤다. 칼이 휘둘러졌다. 하지만 3분의 공력만 실었다. 보고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 함이었다. 그 한 번의 배기에도 바람이 갈라졌다. 칼끝에서 뿜어진 검기가 대기를 찢었다. 보고타의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휘날렸다. 보고타는 발을 갈지자로 움직이며 몰려오는 기세를 피했다. 지금이야. 바로 그 순간 상멸도는 검에 7분의 공력을 실었다. 갑자기 더욱 강맹해진 검기. 속도가 2배로 뛰었다. 위력이 3배로 폭발했다. 혈멸참의 진짜 모습. 멸령도의 암살검법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일격. 상대의 허를 찌르고 단 한 번의 목숨을 앗아가는 필살기가 위력을 발휘했다. 상멸도의 검끝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바람이 찢겼다. 공간이 갈라졌다. 섬광이 어둠을 뚫고 보고타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어! 상멸도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각도, 완벽한 속도. 그런데 보고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뭐야? 겁에 질려서 얼어붙은 건가? 아니면 목숨을 포기한 건가? 아니었다. 보고타의 발밑에서 바람이 일렁였다. 미세하게, 부드럽게, 마치 초원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광활한 초원의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유목검법의 기초, 흐름을 타는 자세, 자연과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었다. 보고타는 검을 높이 들지 않았다. 억지로 막아내지도 않았다. 힘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다. 그저 바람과 함께 움직였다. 길게 내뱉은 숨결과 함께 그의 검이 유연하게 휘돌았다. 초원을 달리는 말이 방향을 바꾸듯 부드럽지만 거침없는 궤적, 자연스럽지만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상멸도의 혈멸참이 허공을 갈랐지만 보고타의 검끝이 그 궤적을 스치자 살기 어린 칼날은 마치 모래바람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흩어져 버렸다. 이게 뭐지? 상멸도의 눈이 커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자신이 믿어온 절대의 암살술, 수십 명의 고수를 쓰러뜨린 필살기, 그게 푹방 오랑캐의 손에서 무력하게 꺾여나갔다. 보고타는 낮게 웃었다. 흐흐. 여유로운 웃음이었다. 내 칼은 그림자를 배려하지만 내 칼은 바람을 탄다. 상멸도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상멸도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이건 직감이었다. 수십 번의 암살에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살수의 감각이 경종을 울렸다. 위기다.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조금 전까지 품고 있던 방심이 말끔히 사라졌다. 눈앞에 거한을 더는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인정했다. 무공수의 문제가 아니다. 보고타는 1대1로 상대할 인물이 아니었다. 정면 승부는 곧 죽음. 이자는 반드시 어둠 속에서 방심한 순간 단번에 베어야 할 상대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보고타의 호흡이 바뀌어 있었다. 온몸의 기혈이 단단히 조여들며 마치 초원이 스스로를 방패 삼은 듯한 기세가 감돌았다. 상멸도는 주위를 훑었다. 잔돌의 위치, 부러진 나뭇가지, 발 아래 흩어진 흙의 결.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생사결을 할 때는 그 미세한 번화가 치명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곳곳에 진생이 팔개진을 펼치기 위해 설치한 돌무더기가 있었다. 아직 안개는 가시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해볼 만하군. 그렇다면 음영살법에 승부를 걸어볼 만했다. 음영살법은 은신과 암살을 결합한 그의 동문 무공이었다. 허상과 실상이 교차해 적이 혼란에 빠질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수많은 고수가 이 무공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그림자 속의 사신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비롯됐다. 보고타는 갑자기 변한 상멸도의 분위기에 바짝 긴장했다. 상멸도의 기운이 스르르 사라졌다. 존재감이 옅어지고 발소리조차 안개 속에 녹아들었다. 보고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왔다. 그는 즉시 공력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다. 두터운 내기가 갑옷처럼 전신을 덮었다. 그 순간 어둠이 흔들렸다. 시야를 가린 안개 속에서 상멸도의 그림자가 칼보다 먼저 움직였다. 음영살법은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다. 칼이 아니라 심기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허점을 파고 들어왔다. 발걸음은 느린 듯 보였지만 보고타의 시야에는 이미 세 갈래의 칼빛이 겹쳐 들어오고 있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상멸도의 낮은 목소리가 안개를 갈랐다. 그림자가 있으면 죽음이 따른다. 그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칼은 허공을 가르지 않고 그림자 속에서 솟아났다. 그때였다. 보고타가 두 손을 크게 펼쳤다. 초원의 바람을 등에 업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초원의 피와 음률이여 나를 따르라. 장법이 펼쳐졌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초원 혈음장. 대지의 울림을 손바닥에 담아 피와 소리를 동시에 터뜨리는 북방의 무공이었다.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둔중한 북소리 같은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울림이 그림자를 흔들었다. 상멸도의 칼끝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었다. 뭐지? 음영살법의 허상들이 갈라졌다. 분명 배었는데 배인 것은 그림자였다. 붉은 기운이 보고타의 손바닥에서 퍼져나왔다. 초원의 피처럼 거칠고 음률처럼 집요한 파동이 몰아쳤다. 상멸도의 칼날은 보고타의 목 한치 앞까지 날아왔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보고타의 손이 상멸도의 가슴을 찍었다. 상멸도는 그대로 튕겨나갔다. 등이 땅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다. 입에서 피가 울컥 쏟아졌다. 보고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파도에 휘말린 조각배처럼 흔들렸다. 그림자를 깨뜨렸다고? 보고타가 웃으며 말했다. 초원은 빛도 그림자도 모두 삼킨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을 이었다. 내 칼은 어둠에 의지했지만 내 장은 대지에 뿌리 내렸다. 상멸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음영살법이 이렇게 완전히 막힌 건 살수로서 처음 겪는 굴욕이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목을 내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상멸도의 눈에 그의 검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하나같이 피를 토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보고타는 칼을 들지 않았다. 그만 돌아가거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대인의 풍모가 있어 살려주는 것이다. 더는 살생을 하지 말거라. 상멸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살려준다고? 그러나 그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은혜 따윈 살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쓰러져 버둥거리면서도 여전히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살수의 본능이었다. 살려주는 건가? 그렇다. 심장을 비껴서 가격했으니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보낸 자에게 시체만 쌓일 뿐이니 쓸데없이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해라. 보고타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 진생을 살폈다. 상멸도는 그의 등을 보았다. 넓고 탄탄한 등이었다. 순간 상멸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중원에서도 감히 그에게 등을 보이는 자는 없었다. 건방진 놈, 나를 너무 없이 여기는구나. 상멸도는 운기를 해보았다. 그의 말대로 심장은 상하지 않았다. 충분히 힘을 쓸 수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보고타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자랑인 암전신법이었다. 그리고 막 혈멸참을 쏟아내려는 순간이었다. 보고타는 뒤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그래도 상멸도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몸을 피하면 진생이 다치게 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빙글 돌려 초원 혈음장을 쳐냈다. 상멸도의 검은 보고타의 내기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차가운 초원 혈음장이 강기막을 부수고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상멸도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십장 밖으로 날려가 쓰러졌다. 가슴은 뻥 뚫리고 칠공에서 피를 쏟았다. 내장이 부서지고 냄새나는 변이 뱃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명성답지 않은 살수왕의 비참한 최후였다. 보고타는 상멸도의 시신 앞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10년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너는 내 맹세를 깨뜨리게 했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은 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피로가 묻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곽승일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생의 눈이 커졌다. 스승님, 삼촌이 깨어났어요. 정말? 곽대엽 정신이 드세요? 어느새 나타난 청란이 재빨리 곽승일 곁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보고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회광반조야.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진생아, 곽대엽이 유언을 하려는 것 같으니 잘 새겨듣거라. 아, 삼촌. 곽승일의 창백했던 얼굴에 순간 붉은 기운이 스쳤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진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얼마나 애틋한지 진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구나, 진생아. 뭐가요? 삼촌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곽승일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은 다르다. 난 내 어머니, 형수님께 약속했거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 이해할 수밖에. 진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삼촌이 이렇게 된 건 다 저 때문이잖아요. 곽승일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진생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어. 난 어차피 조어성이 무너질 때 함께 죽어야 했을 몸이야. 지금까지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건 오직 내 덕이다. 아니에요. 삼촌,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요. 갑자기 곽승일의 목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숨을 붙들고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강연 형님을 찾아가거라. 소문으로는 형님이 북방 서쪽 끝까지 가서 무쌍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더라. 그에게 가서 나머지 무공을 완성해. 그래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살수들은 계속 올 거야. 그 말을 마치자 곽승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남은 힘을 전부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외쳤다. 보고타, 진생의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툭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진생은 곽승일의 몸을 붙잡고 오열했다. 목이 터지라 울부짖는 그의 모습에 청란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진생 진정해. 그만두거라. 보고타가 청란을 만류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게 내버려둬. 앞으로는 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 보고타는 진생의 미래를 내다보듯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곽승일이 죽은 지 일주일이 흘렀다. 진생은 삼촌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묵묵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 삼촌이 남긴 칼,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그게 전부였다. 청란은 그런 진생의 옆에서 그저 바라만 봤다. 따라가고 싶었다.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생의 얼굴은 너무 어두웠다. 그 표정을 보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짐을 다 싼 진생은 보고타를 찾아갔다. 스승님, 진생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가르침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보고타는 진생의 큰절을 받으며 천천히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공을 완성해서 복수를 할 건가? 진생은 잠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해요. 살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삼촌을 죽인 놈들이 밉긴 한데 꼭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나쁜 걸까요? 보고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사람 몇 명 죽인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하늘의 섭리는 무서운 법이다. 언젠가는 하늘의 징계가 있을 거야. 그래도 이상해요. 삼촌 장례 치를 땐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다 가라앉았어요. 평온해요. 그게 내 천성인가 보구나. 보고타는 진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게 내 무공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분노로 생기는 살기는 결국 화가 된다. 화는 몸을 무겁게 만들지. 본인은 있는 힘껏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노에 잠긴 칼은 느릴 수밖에 없어. 본연의 무공을 발휘하는데 짐이 된다는 말이야. 보고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반면에 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침착할 수 있다. 내 미래가 기대되는구나. 진생은 다시 한번 깊이 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리고 몸을 돌렸다. 청란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진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렇게 떠나게 돼서 미안해. 괜찮아. 청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약속할게. 진생은 청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 청란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라도. 그녀의 손이 진생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결국 그 손은 천천히 풀려야 했다. 도검씨는 마첨 장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첨 장군의 집은 언제나 호화로웠다. 진기한 음식과 술이 끊이지 않았다. 산의 진미가 상을 가득 채웠고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도검씨는 술맛이 나지 않았다. 전에 진생을 죽이는 문제로 유광과 크게 대립한 후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둘 사이를 중재하던 상멸도가 있었다면 금방 화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가 없었다. 도검씨는 점점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진생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벌써 5년 전이었다. 5년. 그동안 진생은 오리무중이었다.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행적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상멸도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떠났다. 그게 한 달 전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 상멸도 같은 고수가 한 달이나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였다. 마첨은 도검신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술 먹는 사람의 표정이 왜 똥 씹은 표정인가? 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도검신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리 침울한가? 사실 도검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 달 전에 상멸도가 진생을 잡으러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걱정돼서 잠시 불편한 모습을 보였나 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마첨이 턱을 쓰다듬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니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검신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절대. 마첨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안 되겠소. 내가 바로 그들에게 연락을 넣지요. 진생을 잡는 거야. 호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듯 쉽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천랑국을 말하는 것이었다. 천랑국이 움직여준다면 진생 따위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래 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하하하. 도검신은 연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목구멍으로 술이 타들어갔다. 마첨은 그런 도검신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슬쩍 말을 꺼냈다. 그런데 요즘 요강과 사이가 어떻소? 예,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도검신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여우 같은 자. 유광 못지않게 교활한 인물이었다.
유광과 그 사이에 조금 틈이 보이자마자 파고들었다. 이간질하려는 게 뻔했다. 사람 일이란 가까웠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하. 마첨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한동안 유광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 말이요. 소문이 좋지 않소. 그에게 맞서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고 있소. 요즘은 더 심하다던데 우리 목도 챙겨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소. 도검씨는 술잔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며 듣고 있었다. 돈만 밝히더니 이제는 권력까지 탐하려는 건가? 아니면 천랑국에 사주가 있는 건가? 머리가 복잡해졌다. 황실은 원래 이런 곳이었다. 온갖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는 곳. 하지만 그럴수록 머리가 지끈거렸다. 술맛이 뚝 떨어졌다. 장군,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각나서. 도검씨는 이를 핑계로 술자리를 파하고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머리가 개운해졌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도검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따로 술을 마셨다. 혼자 마시는 술이 오히려 편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급히 현령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인 급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상멸도 대인이 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도검신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질 뻔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상멸도 대인과 함께 진생을 잡으러 갔던 살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멸도 대인께서 전사하셨다고. 순간 도검신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상멸도가 죽었다고? 도검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감히 그를 죽였단 말이냐? 상대인께서 곽승희를 죽이고 진생을 베려던 찰나 한 고수가 나타났답니다. 전령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상대인을 마치 아이 다루듯 하더니 한순간에 말이 끊겼다. 도검신은 믿을 수 없었다. 상멸도가 누구인가? 그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살수의 왕이었다. 그런 상멸도를 한 번에 아이 다루듯이 도륙낸 고수가 있다니.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상멸도가 사라졌다는 건 도검신에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황실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온갖 음모와 장깨가 난무하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진무상 같은 위대한 무사도 속절없이 사라져갔던 곳이 이곳이었다. 그런데 그는 황실에 별다른 세력이 없었다. 짐승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홀로 버텨야 했다. 그로서는 상멸도가 유일하게 믿는 구석이었다. 그런데 그 상멸도가 죽었다. 그의 입지가 확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다. 도검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더 분통이 터지는 건 진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다. 망력한 사이였던 상멸도까지 죽었는데 진생이 살아있다는 게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도검신은 상멸도를 생각하며 술을 병째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윽고 크게 통곡했다. 상멸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음으로 몰았구나. 미안하다. 진생에 대한 원한이 더욱 사무쳤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증오가 치밀어 올랐다. 도검신은 눈물을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술병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기다려라, 진생. 이번엔 내가 직접 내 목을 따겠다.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개장하겠습니다. 2부는 강현 장군이 국가를 세우는 장면부터 진생의 청소년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